고소의 전략 시간입니다. 자, 오늘 명태균과 관련된 얘기 재밌게 한번 풀어볼 분 모셨습니다. 공감센터 장성철 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정도로 이 사태가 커질 줄 알았습니까? 아직은 덜 커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더 커질 만한 아이템들이 몇 개 더 있을 것 같고 네. 몇몇 언론사에서 이게 단순히 뭐 공천 개입, 여론 조작 이 차원을 떠나서 어떤 권력형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쪽으로 초점을 잡고 상당히 좀 취재를 세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시작인 것 같다. 예, 용산이 어떤 식으로든 돌파구를 찾아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어제도 이제 얘기를 들어봤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김건희 여사한테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떤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김건희 여사가 2번이나 아니 이거 친오빠가 맞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실에서도 친오빠 맞아요, 친오빠 맞다니까 이런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는 돌파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대응이 저런 식이에요. 체계적으로 뭐 여러 군데서 정보를 다 얻고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쭉 스케치를 그리거나 스크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명태균 씨가 뭔 얘기가 나오고 언론에서 뭐가 제기가 되고 그러면 그때서야 그냥 해명 하나 내놓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상황을 수습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조금 전에 이제 제보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네. 이제 윤석열 정권의 붕괴 조짐 이 뚝이 이미 터졌고 이제 어떻게 이제 마무리될지는 잘 모르나 이미 이제 무너졌다라고 하니까 제보가 사실 더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꼬가 트인 거죠. 네. 그래서 조심조심 하던 분들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런 일도 있었어요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제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태균이 알고 있는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것으로 이렇게 제보가 됐을 것이다. 뭐 워낙 정보가 많으시니까. 명태균은 부인을 하고 있고 네. 명태균과 관련된 일인데 네. 이거를 상당히 좀 취재를 하는데 어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제보를 네. 받았지만 여러 가지 시간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제보의 불확실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뭐 허위 제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노력과 품이 들어가는 제보들을 받아서 일일이 확인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리는 모양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대선 이전의 과정에는 뭐 여론 조사를 했다, 그리고 그 돈이 뭐 누구로부터 나왔다, 또는 공짜냐 아니냐 청구서를 가져갔다가 못 돌려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는 다 나왔으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제보라는 것은 결국 이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지난 총선 한 2년간에 있었던 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권력형 비리가 아니냐, 네. 그런 식으로 볼 만한 것들이 상당히 좀 신빙성 있게 제보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를 좀 확인 중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아까도 방금 전에 오면서 통화를 해봤더니 깜짝 놀랄 만한 제보를 또 받았다, 이것도 확인 중이다, 형도 놀랄 거야, 막 이런 식으로까지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뭐 이렇게. 자, 뉴스토마토 또 김기성 국장이 워낙 뭐 발빠르게 취재를 잘 하시는 분이어서 그런 내용이 이제 일정하게 장 소장과 공유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로 처음 듣는 얘기들 이런 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자, 민태균 씨의 지금 현재 이제 행동, 태도, 화살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막 온데 이렇게 다 쏘는 것 같아서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뭐지? 이렇게 하면 좀 의문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어제 한 15분, 30분을 통화를 해봤는데 네. 그분의 심리 상태는 대단히 좀 불안해 보였고 대화의 논점에 초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질문하면 답을 안 해요. 이 A4 용지 어디서 샀어요? 물어보면 이 A4 용지는 이 글씨를 쓰면 번지지도 않고 이거 여기 글씨를 이렇게 막 쓰면 뭐 얼마나 들어갈 수 있고 막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얼마에 샀냐고요? 막 물어보면은 이걸 내가 구하느라고 좀 많이 힘들었고 그 이런 얘기를 해요. 뭉뚱그려가지고. 그래서 대화하기가 상당히 힘든 사람이다라는 생각과 관점을 먼저 바닥에 깔고 이 사람은 왜 이럴까? 기본적으로 무시당하는 거를 상당히 싫어한다, 거부감을 느낀다. 아주 정말 그건 못 견디는 것 같아요, 무시당하는 거를. 자, 그 말씀은 그러면 고도의 계획, 전략, 그리고 방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감정에 좀 이제 의존해서
시시때때로 각기 다른 방향으로 화살을 쏘고 있다 그러면 진짜 이제 뭐가 터질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페북에다 올리는 것을 보면은 김재원 너 나빠 가만 안 둬. 그러다가 그 전에는 홍준표 너도 나빠 막 이런 거고 계속 본인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하찮은 사람, 허풍쟁이, 사기꾼, 브로커 이렇게 취급 당하는 것에 대한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계획적으로 내가 이번에는 요거 공개하고 저거 공개해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뭐 지켜야 할 것을 지킬 거야 이런 전략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터질지 모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상은 해볼 수 있고요. 대통령실에서 저렇게 오합지졸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내놓자마자 1시간 만에 거짓이 탄로나고 네. 전문용어로 쓰면 뽀록나고 그렇죠. 그래 또 두들겨 맞고 야 이거 뭐야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도 충분하게 해명을 하지 못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볼멘 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 뭐 오빠를 친오빠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대답해 라고 하는 이 용산의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김건희 여사랑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처음 터지기 전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명태균 씨 아세요? 명태균 씨랑 연락하셨나요? 어떤 논의를 하셨나요? 문자는 얼마나 주고받으셨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김건희 여사나 측근들이 명태균 씨의 미음자도 꺼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건 관련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그냥 하고 있다가 그냥 대통령 순방 갔을 때 2번 만났어요? 막 이런 식의 허무맹랑한 해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파악을 하고 진실이 뭔지를 알아야 대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대책이 나올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이것은 그냥 2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김건희 여사가 진짜 내가 명태균이랑 내가 진짜 여러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괜히 이거 공개가 되면은 윤석열 우리 정권 이거 완전히 큰일 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너무 저런 사람들의 부류와 많은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기억을 못할 수 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지금 그러면은 2년, 3년 전 거 다시 카톡 다 보고 뭐 녹음한 거 들어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휴대폰을 바꿨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도 실질적으로 기억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저는 후자 쪽으로 더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대응하는 방식이 워낙 수도 낮고 또 설명의 방식도 희한하니까 이게 실제 기억을 못한다. 워낙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네. 그 지점의 특정한 그 부분이 어떤 의미로 얘기를 했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랑 텔레나 톡을 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겠냐고요. 네.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주위에 널려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한 번만 했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지난번 총선 과정 중에서는 김건희 여사랑 끈을 한번 대보려고 김건희 여사로부터 답을 한번 들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원팀이 되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대통령은 그냥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고 김건희 여사가 대응을 하는 것이냐? 자, 이런 질문을 좀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대표님 아무리 대표님이 사모님을 사랑하신다고 하더라도 막 다른 사람들과 통화하면서 대선 전부터 방한구나 뿜 끼고 무식하고 철이 없고 지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험담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뭐 앉아가지고 그래 옛날에 그런 얘기 한 거는 우리가 땅에 묻고 자 우리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 도대체 명태균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냐고요.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돼요. 안 되면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멍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본인도 당황하고 황당하고 그런 마음이 있겠죠. 해도 너무했네. 나 진짜 뭘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철없는 사람으로 계속 생각해왔단 말이야. 그럼 그때 나한테 했던 얘기 나 거짓말인가? 좀 화도 나 있을 것 같고 안쓰러워할 것도 같은데 오늘 서울시 교육감 그 재보궐선거 투표하러 혼자 나오셨잖아요. 네. 그거는 당연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민적인 시선이 별로 좋지 않다. 나도 솔직히 같이 다니기는 기분이 나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안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대통령이 누굽니까? 본인이 대통령이고 본인의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인데.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대통령이 본인이라고 생각하신다라고 지금 추측하시는 거예요? 아니 국민들이 뽑은 사람은 어쨌든 네.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사태가 벌어졌어요. 대통령이 그러면 나서서 부인이지만
이 문제는 이렇게 가야 되니까 당신이 이실직고를 하라고 일단 조치를 해야 하고, 두 번째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뭔가 정책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 많은 사람이 조언을 했잖아요. XX 하라라고 이제 했던 그 이야기를 결행을 하든지 그러면. 근데 우리가 대선 캠프 시절부터 쭉 들어왔던 얘기는 뭐냐면, 저 건의가 저렇게 하겠다는데 그냥 내비둬라. 노터치였어요. 건들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정말 대통령실 한남동과 그 용산에 흉흉한 소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이길 수가 없다. 의존하는 그 강도가 너무 세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없이는 뭐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뭐 대통령실 분위기를 잘 아는 분이 이런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대통령실의 참모 중에 일부가 이혼에 준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 그런 걸 강구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전해주던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보고를 했습니까?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보고했다라니까지 못 들었고 강구하고 있다. 강구하고 있다는 것은 보고를 해야 된다. 정무라인에서는 그 정도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정무라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정도까지 이제 생각을 할 정도다.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참모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건희 여사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신뢰, 믿음, 지지율 다 까먹었잖아요. 저걸 어떻게 가만두냐고요. 가만둘 수가 없죠, 당연히. 가만둘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안을 올리려고 하면 그냥 김건희 여사 얘기만 하면 대통령이 화내고 말도 못 붙이게 했는데 이제는 적어도 화를 내는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기억하실 텐데 집권 초기에 와장창창 그 관제에서 싸움이 난 거 아시잖아요. 이제 얘기합시다. 그때 뭐 워낙 세게 싸워가지고 정말로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해야 될 정도로 다 부서졌다는 이야기 그냥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때 야 이거 이제 말리고 안 말리고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두 사람을 격리시켜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참모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지금 다 이제 용산에서 나왔어요. 그때부터 출발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국정농단에 준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대통령이 직접 배우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사적 관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냐고요. 아직은 좀 권력의 임기 기간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대통령이 저러는지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알고는 있다는 겁니까? 본인은 이제 할 이야기가 제가 많다는 알고 있는 게 한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10분의 1만 이 자리에서 풀어도 네. 대단히 경악스러운 일이 될 거다. 명태균 씨는 저렇게 나 한 달 안에 내가 정권 무너뜨릴 수 있어? 라고 해도 안 잡아가지만 제가 이 얘기를 몇 개 하면은 저는 바로 지금 스픽스 앞에 저를 체포하려고 기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특정한 사안을 하나 발견하면 침소봉대에서 야, 너 왜 부풀려서 얘기해? 그거 말이 안 되지. 제발 좀 정치평론 똑바로 해라. 왜 거짓말을 시키듯이 소설 쓰느냐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김건희 여사 문제는 나올 때마다 조금씩 왜냐면 설마 그렇겠냐라고 거꾸로 질문하는 사람이 워낙 많을 테니까. 근데 이번에 드러난 걸 보면 훨씬 더 많은 것 중에 우리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럼 얼마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경악할 만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시죠.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요? 저 감옥 가라고 뭐 저를 보호해 줄 것도 아니면서. 그 보호 못 해주지만 우리는 얘기할 때 보통 땡땡땡은 뭐라고 했다 뭐 이렇게. 방송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실제 권력 서열 1위는 김건희 여사가 확실하다. 그렇게 봐야죠. 이제 그렇게 이제 봐야 한다. 또 예상합니다. 추측합니다. 이거 아니죠. 실제로 권력 그렇게 봐야죠. 이제 1위 맞죠. 김건희 여사의 의견과 조언과 고집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꺾지를 못하고 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고 저는 헛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막 여의도에 떠돌아다니는데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소개시켜 드리면은 한동훈 대표랑 지금 독대 날짜를 못 잡고 있잖아요.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소문인데 김건희 여사가 날짜를
정해주지 않아가지고 지금 독대 날짜 못 잡고 있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헛소문이 나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위상을 단적으로 증명을 해준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대통령이 이제 뭐 선거 과정이나 저는 믿지 않아요. 전혀 헛소문이에요, 헛소문. 예. 뭐 저도 믿겠습니다. 예, 저는 믿지 마세요.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났다는 정황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제 추후 진행 상황을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저는. 정기환 대표님도 정치권 오래 계시고 살펴보셨잖아요. 네. 감춰지는 거 없고 비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문 권력과 관련해서 소문으로 들었던 것들은 나중에 좀 살펴보면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사실로 드러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는 이것을 우리가 얘기 안 하면은 감출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얘기 듣고 확인하고 연락했기 때문에 감춰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김건희 여사의 힘은 강력하다. 그리고 이런 국정농단, 총선 개입,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는데도 여전히 본인이 주도하면서 힘을 쓰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주도한다기보다는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것 같아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참모들이 김건희 여사의 눈치를 보는 것. 그러니까 지시를 막 받고 막 이런 거보다 뭘 결정을 못 하는 거야. 김건희 여사가 뭘 결정해 줄 때까지 눈치 보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수렴청정인 줄 알았는데 네. 수렴청정이 아니라 이미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분의 결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그게 바로 김대남 씨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뭔 얘기를 해봤자 본전도 못 찾는다. 예.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그냥 괜히 뭔가 예를 들면요. 제대로 된 참모라면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딱 모으고 자 어떻게 우리가 대안을 마련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지 이안, 이안, 삼안, 사안 이렇게 딱 준비해가지고 딱 보고서 올리고 자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저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거보다는 여사님, 대통령님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라고 상호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럼 보고서를 만드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김건희 여사가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연락해가지고 그거 친오빠라니까요. 그 친오빠라고 해명하세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친오빠 이야기 나왔으니까 좀 보태면 대통령실 출신의 한 수석이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대면하면서 일을 해보니까 어려움의 정도 한 10 정도 됐으면 오빠가 자주 왔던 모양이에요. 그 오빠 김진우 씨죠. 오빠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보다 10배 정도 어렵고요. 오. 막상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일을 해보니까 그 오빠보다도 10배가 더 어려웠대. 오. 대통령이 상대하기 가장 어렵고 그걸 비율로 따지면은 김건희 여사와 100배네요, 그럼. 100배로 어렵다. 그것도 정치권에서 노련하게 네. YS 시절에 대통령 그때 청와대에서 직접 근무했던 한 수석의 전언인데요. 네. 그 정도로 상대하기가 어려웠다. 그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여의도의 상식과 문법과 전혀 다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수석이 느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느냐. 이게 집권 초기 때 이야기예요. 지금은 더 심해졌겠네요. 더 심해졌으니까 지금도 다들 이제 현실을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금 그럼 용산이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이제 대응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못해요. 뭘 대응을 해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뭐를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무엇을 공개할지 모르잖아요. 뭘 어떻게 대응을 해요. 대통령실에서 며칠 전에 내놨던 대응의 논리가 뭐였냐면 일일이 사안별로 확인해서 대응하지 않겠다가 대응이에요. 대응하지 않겠다가 대응이라니까요. 가만히 있겠다가 대응책이다. 네. 근데 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자는 친오빠라고 했냐? 김건희 여사가 친오빠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한 거예요. 대응이 안 된다니까요, 그냥. 그 우석의 얘기지만 그 친오빠가 그러면 이준석이 문제를 상의를 해요. 이준석 당대표 문제를 상의를 하냐고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자와 관련해서 이건 저의 완전한 추측인데 명태균 씨랑 제가 어제 통화했을 때는 6월 18일 날 문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럼 6월 18일이 뭐냐면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만나서 국민의힘 입당 이 문제를 처음 상의한 게 그날이다.
그렇게 이제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 오빠인 김진우 씨 그리고 명태균 이 네 명이 딱 모여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막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얘기를 하길 좋아하시잖아요. 주도권을 갖고. 근데 명태균 씨도 통화해보니까 통화 몇 번 해보셨잖아요. 말하는 거 억수로 좋아하잖아요. 본인이 대화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내가 강혜경 씨가 우리 녹취록 보면 네 한 이유를 알겠어. 그냥 그걸 좋아해요. 그냥 네 할 수밖에 없는 질문하면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명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명태균 씨가 막 얘기를 하니까 첫 번째 추측. 갑자기 이제 김진우 씨가 아니 우리 윤석열 저 검찰총장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신이 왜 이렇게 59분 동안 얘기를 하느냐. 당신 말이야 이거 지금 도리에 맞냐 이 나쁜 사람 막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기분이 나빠서 갔어. 그래서 이제 밤에 생각해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미안해가지고 우리 철없는 오빠가 그렇게 좀 무식하게 얘기해가지고 미안해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네. 첫 번째. 또 하나 두 번째는 막 명태균 씨가 얘기하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화가 난 거지. 예. 너 왜 너만 얘기해? 내가 얘기해야지. 그래 네 말이 맞아. 뭐서 막 뭐라고 혼내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런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니냐. 둘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명태균 씨와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들었던 얘기 그 두 번째 사례에서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부부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명태균 씨가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전 총장이죠. 질문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질문할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래요? 오빠는 좀 가만히 있고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무슨 질문을 하냐고. 이 얘기를 명태균 씨가 정말로 그렇게 하더라고 바깥에 나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과 이제 연관시켜 보면 이 오빠라는 장면을 왜 명태균 대표가 공개를 했겠느냐. 자, 본인이 했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 뭔가 본인이 김건희 여사와 긴밀하게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증거로서 내놓을 때 제가 딱 든 생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스토리. 누군가로부터 이제 명태균과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제가 들었죠. 아, 이게 이어지는구나. 네. 자, 이런 것이고요. 아니, 그 문자 공개한 이유는 이거 같아요. 김재원 최고가 하도 명태균 넌 사기꾼 브로커 너는 감옥 가야 돼. 김건희 여사가 무슨 너랑 뭐 그렇게 긴밀하게 여러 가지를 얘기했겠어? 라고 막 긁으니까 그 문자를 딱 공개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워딩이 있잖아요. 명 선생님을 제가 의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문자 내용을 공개한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서로 뭔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은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없고요. 지금은 없고 그 뉴스토마토가 처음에 이제 기사를 쓸 때 명태균 씨랑도 연락을 하고 당시에 대통령실내 공문도 보내고 네. 김건희 여사한테 텔레그램 보내가지고 우리 이런 거 취재하는데 당신 입장이 뭐냐 라고 텔레그램 보냈대요. 그러고 나서 3시간 후에 명태균 씨가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화 통화가 잘 안 되고 피해 다녔는데 3시간입니까? 30분입니까? 하여튼 제가 기사로는 한 30분 정도 봤는데 어쨌든 제가 얘기 듣기로는 예, 3시간 후에 예.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김건희 여사가 아니 뉴스토마토가 말이야 이렇게 취재하는데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당신 빨리 정리해. 예. 이런 식의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그때는 연락을 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뒤에는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두 사람이 왔다는 얘기를 제가 명태균 씨로부터 들었거든요. 그건 작년 아니에요? 이 사건이 작년이네요. 터지고 내려왔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두 사람 간에 아무런 공유나 소통이 없다. 이렇게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예. 지금 저렇게 각종 문자를 공개해버리잖아요. 네. 그럼 지금 또 연락을 하면 봐라 내가 지금도 이 김건희 여사랑 연락하고 있다. 김재원 이 사기꾼아 하면서 또 공개를 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협상이 불가능하다 또는 공유가 불가능하다면 이제 명태균이 어떤 식으로 나와서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저분도 좀 심리 상태가 불안해가지고 저분의 행태를 예측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자,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만 결국 나를 잡아넣지 못할 것이다. 검찰에서 내가 있는 내용 그대로 까발리면 끝인데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용산에다 던지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나 뭐 그런데 검찰- 이미 소통이 단절돼 있다. 네. 근데 예전에 정말 너무나 많은 걸 했다면서요. 아까도 뭐 CBS랑 통화해서 얘기한 거 보면 뭐 문자 뭐 한 2,000개 갖고 있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 그냥 입맛에 맞는 걸로 하나씩 툭툭 던지면 이거는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곤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약 다른 언론사에서 추적하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사이에 어떠한 경제적인 이권의 관계가 있다면 이것은 명태균 씨로서는 지켜야 될 최후의 보루가 아니냐. 네. 그러니까 자꾸 검찰 수사는 나 시키면 안 된다, 니를 가만히 안 있는다, 이런 식의 협박을 중간중간 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히든 카드는 가지고 있고 그 전에 드러낼 만한 것, 관계가 충분히 깊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것들은 던지지만 예. 히든 카드는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 왜냐면요, 대표님. 공천 개입을 김건희 여사가 했어, 안 했어? 이거 가지고 처음 기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그랬다라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김건희 여사님, 나는 당신을 보호하고 있어요. 나 자꾸 근데 건들면은 나 공개할 수 있어요? 이런 협박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그냥 맞추기 하듯이 질문 드릴게요. 공천 개입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건희 알겠죠, 여사. 저 정도면. 아니, 자, 2022년도에는 했다. 네. 2024년도에는 공천 개입을 시도했다, 안 했다? 했죠, 당연히. 예. 했으니까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 주려고 네. 저렇게 백방으로 다 노력을 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명태균 씨의 녹취도 나오잖아요. 내가 대통령 부부를 뭐 앉혀놓고 협박까지 해야 되나, 내가 협박범해야 돼, 막 이런 얘기까지 한 게 왜겠어요. 김영선 공천 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자체를 자기가 헌정으로 한 헌? 것이라고 본인은 이제 뻥이에요? 거부하니까, 그러면 이제 기자들은 그럼 여의도에서 실제 그런 작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취재하잖아요. 여러 군데서 확인되잖아요. 엄청 노력을 했다는 거를 공천 한 3개월 전부터. 아니, 그리고 대표님, 이게 명태균 씨가 김영선 문제만 갖고 공천에 이렇게 관심 있고 개입을 했을까? 네. 우리가 아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그 문자 한번 어이구 안녕하세요 이거 한번 받아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공천 시즌 중에.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5개의 문자 씹기 전에 문자들은 공천과 관련된 문자다라는 것이 여의도에서 알려진 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을 안 했다? 관심이 없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서울에서는 공짜로 여론조사회가 막 주고 돈도 안 받고 하는데요. 또 지역에서는 명태균과 손을 잡기 위해서 돈을 줬다는 소문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역에서는 그 돈을 줘서 뭔가 내한테 정치적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명태균은 서울에 와서 큰 판을 그리면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김영선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2024년은 확실히 실패한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나서서 돈 돌려달라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실패한 이유가 결국에는 한동훈 당대표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랑 공천 문제 관련해서는 몰라, 나 얘기하지 마요, 나 이거 문자 씹을 거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이제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철규 당시 공관위원이 막 기자회견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엔? 야, 그런 말씀 들으면 이제 큰 그림이 그려지고요. 역시 이제 고수의 참 경지에 오른 우리 장성철 제가요? 소장과 제가 이제 아주 옅은 단계에서 취재한 내용을 이렇게 섞어보니까 결국 퍼즐이 좀 맞춰지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훨씬 더 도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 이야기 잠깐만 합시다. 네. 이분이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요. 판을 막 흐트려 놓으면서 마치 윤석열 김건희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명태균과 싸우고 있어요. 제 해석이 맞습니까? 그럴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야, 판이 벌어졌다.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다. 내가 명태균을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이 판을 내가 뒤집어 봐야 되겠다. 사람들이 명태균의 말을 못 믿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한 사명감이 갑자기 자다가 생긴 것이 아닌가. 근데 정치권은 공이 둥그렇지가 않잖아요. 럭비공. 딱 이렇게 던졌는데 이게 옆으로 튄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오히려 더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분 선택이 항상 그래요. 아니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이 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내가 끼어들 판인지 아닌지를 보고 뛰어들어야 하는데 이야기를 보면은 명태균이 사기꾼이다 이렇게 몰고 가버리는 명태균의 실체를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잘. 그런데 왜 나와서 넌 사기꾼이니까 당장 내가 있었으면 너 구속이야 이런 말을
좀 오바해서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호위무사 이번에 확실하게 내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호위무사를 한번 하겠다. 기회는 이때다. 별로 나서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야, 틈 보고 내가 앞으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뛰어나가서 보호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미 김재원 최고위원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김건희 여사에게 훨씬 더 안 좋은 쪽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다가 김재원 너 때문에 보수가 망하는 거 한번 보여줄게. 뭐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자 그러면 이제 김재원 최고는 좀 조용히 있겠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그냥 계속해서 자기는 자기 할 말을 하겠다. 명태균은 사기꾼이다. 감옥 가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도 하던데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제 마주하고 행동할 때는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나름의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속하면 결국 정권을 더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런 이제 역할. 김재원이 죽든가 뭐 명태균이 죽든가 그러겠죠. 명태균 씨가 만약에 여러 가지로 더 정황적인 증거들을 내놓게 되면은 김재원 씨는 이제 대통령실로부터도 버림받을 거고 아마 한동훈 대표에 의해서도 당신은 최고위원을 그만둬라. 그러한 공격을 당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자, 김재원 씨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이런 뭐 행동이 뭐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하다. 뭐 본인 인기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슨 자기 뭐 지방자치단체장을 하거나 뭐 대권 주자는 아닐 테고 뭐 정치를 하는 대구시장 하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대구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26년에 공천을 뭐 대통령이 하지 않을까 그런 허황된 생각을 갖고 있겠죠.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얘기는 요 정도 끝내고요. 네. 문제는 이제 정치권에서 명태균 대표와 관련된 사람이 워낙 많아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저렇게 해서 궁지에 몰려서 어떤 식으로든 뭐 결론이 난다고 하고 앞으로 정치를 창창하게 해야 되는 사람 당장 이준석 전 대표, 한동훈 현 대표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최고의 책사로 인정받고 있는 분인데 이분들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가 매우 궁금한데 요즘 이준석 의원 쪽은 어떻습니까? 이 상황을. 이준석 의원은 어제 100번 토론에서도 얘기를 했고 지속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하는 얘기는 저기 명태균 씨 잘 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논의했다. 그리고 조언 받아들일 거 있으면 난 받아들이고 뭐 허황된 얘기 뭐 받아들일 수 없는 거는 난 안 받아들였다. 뭐가 문제냐.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여러 가지로 이번 사건을 통해서 개혁신당이라든지 이준석 대표가 흠집이 많이 났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저는 그건 일부러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사람들이 만든 프레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네. 명태균 씨도 특별하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적대감을 표현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야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제대로 잘 설정을 하고 끊을 건 끊고 뭐 이렇게 했구나. 그러한 판단과 평가를 들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짧은 기간 취재를 해보니까 명확한 것은 이준석 전 대표와 지금 명태균 씨 간에는 돈이 왔다 갔다 했거나 돈을 주고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무슨 권력 자리를 가지고 서로 청탁을 하거나 주고받고 하는 위치가 아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제 진실이 밝혀질수록 이준석 대표가 왜 부적절한 처신을 했지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어떤 부적절한 처신했죠? 뭐 왜 저런 사람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갖고 뭐 호영호자고 지냈느냐 뭐 여기에 대해서 명태균을 예를 들어서 악마화 시켜놓고 보면 왜 저 사람하고 지냈던 거야 문제 이렇게 남들이 얘기할 수도 있는 얘기할 것입니다. 수가 있는데 명태균 씨가 논란이 되기 전까지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어떠한 짓을 했는지도 몰랐고 정치권에 있다 보면 특히 뭐 대권 후보라든지 당대표 정도 하게 되면은 전국에서 정말 내가 제대로 된 책사네 하면서 만나게 해달라 보고서 주기도 하고 뭐 여론조사 갖고 오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저도 뭐 당대표실에 있어보고 대선 캠프에도 있어보니까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그래서 오면은 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도와주세요 이 얘기는 좋네요 이러는 거지 그게 뭐가 문제일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정치적으로 두 사람이 동지적 관계를 가지고 이랬던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뭐 조언을 하는 사람이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물어볼 수 있는 사이였지만
그게 뭐 부적절하고 잘못되고 불법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불법과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관계는 일반적인 컨설턴트 또는 조언자보다는 훨씬 더 가까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뭐 부정을 하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 이제 김정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이렇게 나올 때 뭐 있는 그대로 좀 담백하게 얘기를 하면 좋겠던데 오히려 명태균을 좀 너무 부정 부인 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서 사기꾼이라고 본인이 그랬죠. 경희궁의 아침 그 광화문 뒤에 있는 그 오피스텔 아파트잖아요. 거기에 뭐 3월 5일 날 네. 김영선이 있었다 이렇게 막 공격을 하니까 그 뒤에 일단 대응은 안 하던데 네. 실제로 관계가 상당했다 깊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던데 김정은 전 위원장은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명태균을 배제를 해버렸을까요? 아니 지금 명태균이랑 가깝다고 하면 국민들이 색안경 끼고 보기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 있다라고 생각할 텐데 정말 대한민국 현존하는 최고의 책사 어른이 저러한 사기꾼 같은 사람과 여러 가지 선거 관련된 전략을 짜고 조언을 들었다라고 하면 본인 명성에 흠집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인해 버리는 거죠. 아이 걔 뭐 몇 번 찾아왔는데 뭐 내 얘기 좀 듣고 뭐 저 뭐 사기꾼 같은 사람이어서 뭐 들을 거 없어가지고 그냥 나 안 만났어요. 이러는 거잖아요. 자, 이 대목에서 왜 그럼 명태균은 그 이야기를 듣고 참지를 못하고 바로 저격을 해버릴까요? 사기꾼이라고 했잖아요. 예. 김종인 위원장이 사기꾼이라고 예, 했단 예. 말이에요. 그걸 못 참는 것 같아요. 예. 사기꾼, 허풍쟁이, 뭐 과대망상증 예. 이 단어에는 반응하는 민감도가 되게 높아요. 저한테도 어제 계속 내가 무슨 과대망상증 환자냐고 사과하라고 계속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과를 좀 하시죠. 안 했습니까? 했나? 내가 하여튼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제 기분 나빴다면 뭐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기도 예, 하고 예. 뭐 뭐 그런 하도 정도는 얘기를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뭐. 그러니까 평가에 대해서는 이제 감정도 좀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방식 또는 객관적으로 무엇이다라고 이제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데서 명태균 씨는 과민 반응은 좀 보이는 건 그럼요. 사실이고 아니 근데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정치권에 있었고 뭐 보고서 잘 쓴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었고 평론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에이 쟤는 사기꾼이야라고 하면은 못 참을 거는 같습니다. 저도 뭐 차를 들으니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는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뭐 성격상 명태균 씨는 이런 부분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회를 잡았다. 뭐 좀 돌파해라. 그리고 저쪽하고는 이제 이미 담사한 거 아니냐 용산하고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말은 맞는데 뭐 거기에 뭐 특별하게 크게 움직임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명태균 씨 지금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선택? 지금 되게 신났어요. 신났습니다. 네, 지금 거의 다 정리되는 분위기다. 예. 그냥 별 문제는 없지만 오세훈 시장도 명태균이랑 뭐가 있는 것 같아. 이준석도 뭐가 있는 것 같아. 홍준표 시장은 아주 세게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럼 관계없는 사람은 나밖에 없네. 알아서 정리가 되네.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잖아요. 그냥 김건희 여사 문제만 계속 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무시하는 것 같아요. 괜히 여기서 한마디 거들었다가 괜히 이상한 또 구설수 올 것 같으니까 이거는 내가 판을 주도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알아서 명태균 씨가 다른 경쟁자들을 제거해 줄 것이다. 정리해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황망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껴지고요. 이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좀 더 정치력을 가지고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진상규명 이런 거 바로 좀 할 수는 없나요? 그런 거를 절대로 요구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냥 김건희 여사 문제 제기만 하고 대통령과의 독대가 진행이 되면은 거기서 단판을 져가지고 김건희 여사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라. 그런 메시지를 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운이건 본인의 실력이건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정리가 되면 보수 진영에서는 한동훈 지금 당대표가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등극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다른 경쟁자들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뭐 독주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막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랑 양자 대결에서 보면 배 이상 차이 나는, 특히 또 뭐 TK에서도 뭐 20% 정도 차이 난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잖아요. 보수파에 있는 분들이 그래 한동훈 신상품인데 경쟁력이 없네. 다음번 대선에서 한동훈 내보냈을 때 우리가 정권 잃을 수 있겠네. 그러면 선택 안 하겠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지세는 갖고 있지만
그것이 폭발적으로 확실한 보수파의 대권 후보로 자리 잡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한계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명태균 게이트 그렇고 뭐 특검 정국 그렇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자기 유력한 대권 주자가 보수 진영이 없으니까 판이 정리가 안 된다. 확실한 누군가 나오면 특검도 빨리 보내고 그리고 보수가 생존할 길도 찾을 것이고 명태균 게이트도 좀 더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데 유력한 자기 대권 주자가 없는 것이 지금 보수 진영 전체의 가장 큰 한계다. 이 말씀에는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그러니까 보수우파 쪽에서는 일견 이 사태가 지금 터진 게 너무 다행이다라는 관점이 있어요. 네. 뭐냐면 대선을 몇 달 앞두고 이 사건이 터지면은 이건 수습 불가거든요. 그냥 정권 다 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2년 6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관리만 하면은 김건희라는 윤석열 정권의 보수파의 최대 아킬레스건을 정리할 수가 있다. 네. 그럼 2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한동훈, 이준석, 오세훈,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경쟁 체제를 갖고 보수파 진영을 좀 다독여 나가면 저쪽은 이재명 1극 체제인데 이쪽은 다양한 후보들이 있어서 국민들이 관심을 더 가질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이번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결국 주도를 하는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그럼 이 주도를 누가 할 것이냐? 결국에는 형식적으로라도 당대표라는 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당 장악력과 리더십과 권위를 인정해 준다면 한동훈이 당대표직을 갖고 있는 한 구심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기본적으로 당원 당규를 고치든 아니면 그냥 밀고 나가든 2026년 총선 지방선거 때까지 본인이 당대표직을 유지할 생각이 아주 강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권력 의지도 생겼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세도 있다.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주도할 수밖에 없죠. 아까 이제 앞으로 주도할 정치인으로 한동훈, 이준석, 오세훈 그리고 한 분 더 유승민? 유승민. 아, 얼마 전에 유승민 대표랑 통화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제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예.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전화하니까 받아. 그래서 내가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 전화 안 받고 이 사람 전화를 받냐. 그랬더니 아니 좀 뭐 딴 일 하다가 그랬다. 그래서 제가 유승민 대표님이 가장 정상적인 것 같다. 유승민 대표님이 대통령인 나라에서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겠죠. 참 정치를 잘 하신다. 관계 유지도 아주 모범적으로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 근데 이 지금 한동훈, 이준석, 오세훈, 유승민 왜 홍준표 시장은 그걸 안 하십니까? 이번에 좀 너무 타격을 많이 받았다.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56만 명 그 당원 명부가 뭐 저 윤석열 캠프에서 갔겠지라고 처음 페북에 썼다가 그걸 싹 내려버렸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제 자신들과 관련된 사람들 쪽에서 나간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이번 또 대구시청 공무원으로도 있더라고요. 그만뒀다면서요. 바로 이제 사표를 네. 받았죠.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도 응원하던 것도 다 지워버렸더라고 네. 홍 시장이.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가 꼭 참고 있는 것 같은데 예. 홍준표 시장과 여러 가지 뭔가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나이도 많으시고 예. 또 최근에 페북에다가 올리는 글을 보시면 예전에 그 총명하고 여러 가지 정의로웠던 홍준표 시장의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국민의힘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 한 분 만나니까요. 홍 시장 대권 가는 거 절대 아이데이. 대구시장 한 번 더 나올 긴데 꼭 막아래. 그럴 가능성이 대구에 시장할 국회의원 있는데 이 사람 만나서 제발 좀 출마 좀 하라고 권유하라고 현역 국회의원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재원 씨랑 둘이 붙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 네. 홍 시장이 지금 대구시장을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 그렇게 소문이 보여져요. 많습니다. 네, 그렇게 보여져요.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는 예전부터 네. 홍 시장이 대구시장 했을 때 목표는 대권이 아니다. 대권을 가장한 대구시장 재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오래전에 했거든요. 근데 변수가 있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과 선거 지휘를 본인이 하겠다는 욕심이 강하거든요. 네. 홍준표 시장이 계속해서 페북에다 올린 게 뭐예요? 한동훈 같은 용병, 한동훈 같은 애한테 말이야. 지금 당대표직 맡기고 보수파가 지금 망가져도 나 적자인 나야. 막 계속 이러면서 한동훈 대표 공격했잖아요. 공천 주겠어요? 네. 탈락시키지? 그래서 참 이제 차기 대권을 놓고는 결국 한동훈, 이준석, 오세훈, 유승민 보수 진영에서 뭔가 좀 체계적으로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 네. 듣고 왜 이것이 꼬여서 탈출구를 만들지 못하느냐. 보수가 허약할 정도가 아니라 거의 괴멸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더 앞이 암흑천지처럼 보인다. 네. 자, 그러면은 일주일 뒤의 상황을 일기예보를 하듯이 전망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자, 명태균 이 건이 이제 열렸다고 했고 더 큰 게 터진다고 했는데, 자, 어떤 일이 벌어질 걸로 우리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뉴스토마토뿐만이 아니라 다른 좀 메이저급 언론사에서도 어떠한 권력형 비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층 취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기사화할 수 있는 취재가 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여론 조작이라든지 공천 개입 문제를 떠난 차원이 다른 문제가 다음 주부터는 대단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요. 이번 주에는 특별하게 뉴스토마토는 기사 쓸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런 이제 장성철 공감센터 소장의 말씀 들으면서 앞으로 정치판이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이 설사 드러나서 정권이 몰락하더라도 보수 진영에서는 차기 대권과 관련해서 나름의 체제를 정비해서 다시 한 번 더 범야권과 경쟁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지금 무너뜨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차기 대권 주자들을 대상으로 뭔가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꼭 명심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고수의 전략, 오랜만에 고수다운 고수를 만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눴는데요.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스픽스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장성철 소장은 스픽스가 구독자 100명일 때부터 아직까지 맞아요. 꾸준히 100명. 꾸준히 나오시는 분입니다. 100만 유튜버 채널을 만들어주신데 크게 기하신 장 소장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